홈에서 적극적으로 이기기 위한 축구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에 갈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게 만드는 프랑크푸르트와의 1차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후토크를 대신 맡고 있는 빡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반드시 이겼어야 하는 그런 경기인데 경기력은 우세했지만 더욱 밀어붙이지 않아서 승리를 놓친 프랑크푸르트전, 소심함이 아쉬운 이 경기 후토크입니다. 11일 한국 시간 11일에 열린 경기였고요. 토트넘의 홈구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상대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1대1로 끝났고요. 이제 2차전은 일주일 뒤인 18일 프랑크푸르트의 홈구장인 도이치방크 파르크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풀전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상자들이 다 복귀를 했고 요즘에는 뭐 사실 거의 매 경기 풀주전 쓸 수도 있는데 유로파리그를 위해서 선수 아끼느라 프리미어리그에서 로테이션 올려왔죠. 그런 만큼 선수들이 체력 상황조차 상당히 좋았다. 이 경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한판이었어요. 토트넘은 그 결과 어떤 라인업을 짜고 나왔는가. 손흥민 당연히 들어가고요. 추전방 솔랑케 들어가죠. 오른쪽 측면에는 최근 바로 전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을 올린 브레넌 존슨을 3톱의 한 자리로 기용했습니다. 미드필더는 메디슨, 벤탄쿠르, 베리발이었고요. 수비는 우도기, 판더펜, 로메로, 포로, 골키퍼 비카리오였습니다. 상대팀 프랑크푸르트는 스트라이커 에키티케, 미드필더 게체와 라르손 등 주요 멤버가 대부분 출격하면서 역시 정상적인 전력으로 나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굉장히 장신들이었어요. 포백에 좌우 풀백까지 다 센터백까지 볼 수 있는 선수들로 깔아서 장신을 짰고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2명도 호리호리하고 키 컸습니다. 이 장신 군단을 활용한 탄탄한 어떤 피지컬 그리고 에키티케를 활용한 역습 한 방을 노려서 나온 프랑크푸르트의 플랜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초반을 보면 프랑크푸르트의 플랜이 먹혔어요. 이들의 노림수가 적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 6분 에키티케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인데요. 이 선제골 상황에서는 토트넘이 공을 가지고 있다가 메디슨이 심각한 실수는 아니지만 약간 안 좋은 플레이를 딱 한 번 했는데 그게 실점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메디슨이 공을 지키면서 혹은 이제 빠른 템포로 손흥민한테 그냥 주면서 경기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괜히 경기장 중앙에서 접었어요. 근데 메디슨이 이런 접는 드리블이 좋지 않잖아요. 그걸 보고 상대 미드필더 스키리가 이 놈 봐라 쏙 뺏어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곧바로 프랑크푸르트의 역습이 전개가 됐고요. 왼쪽 측면으로 쭉 빠져있던 스트라이커 에키티케가 패스를 받은 뒤에 중앙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왼쪽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오른발 슛을 날리는 그런 전형적인 득점 루트로 골을 터뜨렸는데 이때 막고 있던 페드로 포로의 수비가 상당히 헐거웠습니다. 포로가 그냥 대놓고 1대1로 뚫리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득점을 하나 더 해낸 이 에키티케는 유로파리그에서 4호 골을 기록했고요. 분데스리가에서는 이번 시즌 13골 넣고 있습니다. 오마르 마르무시의 파트너로서 신초반부터 잘해줬는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마르무시가 떠났지만 그 뒤로도 에키티키의 득점 추이는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없어도 홀로서기 가능하다는 걸 매 경기 증명해내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에키티케가 또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이 동점골을 넣는 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죠. 전반 26분 페드로 포로의 골이 났는데요. 득점자가 포로입니다. 과정이 재밌어요. 포로가 이번 시즌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좀 복장 터지게 하는 그 중거리 슛이 아니었어요. 일단 왼쪽에서 손흥민이 굉장히 좋은 패스를 솔랑케에게 스루 패스로 찔러줍니다. 솔랑케가 왼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받았고요. 키핑한 뒤에 메디슨에게 연결. 메디슨이 한 명 돌파한 뒤에 컷백으로 중앙으로 줬는데요. 이거를 포로가 문전 침투하면서 무려 힐킥이죠. 힐킥 슛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손흥민, 솔랑케, 메디슨 이 선수들이 다 왼쪽으로 다 빠지면서 만들어준 기회를 공격 본능을 가지고 있는 풀백 포로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재미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전반전이 끝날 때 보면은 슛 횟수가 토트넘이 3회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2회 정말 근소한 우세에 불과했던 토트넘의 전반전이었습니다. 상당히 답답했어요. 후반전에 더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전술적으로 큰 변화를 준 것 같진 않았지만 흐름을 장악했고 그리고 이제 더 차분하게 공을 돌리면서 약간 좀 많은 점유율을 노리고 있다가 한번 이제 흐름을 탔을 때 토트넘 특유의 밀어붙이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54분부터는 1분 간격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연속으로 4개나 잡았습니다. 먼저 이제 54분에 베리발이 공을 끌고 올라가다가 약간 무리한 것 같은 그런 각도에서 중거리 슛을 날렸는데 좀 과감한 슛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뜻밖에도 굉장히 날카롭게 날아가고 골키퍼의 허를 찌르면서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걸 신호 삼아서 토트넘 선수들이 우리 좀 밀어붙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 뒤로 흐름을 쫙 탔고요. 1분 뒤 55분에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그의 특기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감차죠? 가마차기 슛을 할 기회를 잡았는데 수비수들이 블로킹을 하려고 여러 명 달려붙었지만 손흥민이 그 사이에 난 코스 하나로 정말 멋지게 가마찼거든요. 근데 이것을 산토스 골키퍼가 선방을 해냅니다. 1분 뒤 56분에는 이번에는 벤탄쿠르 헤딩슛이 나왔어요. 스트피스 상황에서 벤탄쿠르가 헤딩슛을 날렸는데 또 골대 맞았어요. 그리고 57분에는 메디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접고 왼발로 집중력 높은 슛을 날렸는데 이게 상당히 강했습니다. 산토스 골키퍼가 정면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고 선방해야만 하는 그런 슛이었거든요. 이렇게 4개의 연속된 좋은 슛 중에서 하나 정도는 넣었어야 했다. 이때를 놓친 게 정말 치명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도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진행했지만 다 모든 공격이 무산됐고요. 결국엔 경기는 1대1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경기력을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손흥민이 늘 그렇듯이 팀플레이 위주로 많이 뛰었어요. 돌파 시도가 많지도 않았고 나 공줘 슛하게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측면으로 빠지면서 왼쪽 측면에서 이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풀백을 유인하는 움직임 많이 보여줬고 이를 통해서 동료들을 도와주려고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팀이 슛을 10개 했는데 그중에 손흥민이 2개의 슛을 날렸고 키패스도 2개예요. 그러니까 40%의 슛에 직접 관여했으니까 상당히 관여율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선제골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의 왼쪽으로 빠진 상태에서 준 좋은 스루 패스가 기점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 공격수보다는 패스를 뿌려주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시즌 경기 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메디슨보다 손흥민이 오히려 경기를 잘 읽습니다. 사실 패스하는 킥력도 더 뒤처질 게 없고요. 그래서 메디슨보다 손흥민이 훨씬 더 어떤 미드필더답다고 할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메디슨의 패스는 좀 더 투박하고 공을 다룰 때도 손흥민보다 좀 매끄럽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플레이메이커 손의 면모가 좀 있었습니다. 전반 11분에 멋진 플레이 하나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 체인지 롱패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퍼스트 터치를 발 뒤꿈치로 뒤로 오는 걸 톡 하면서 바로 앞으로 뛰는 거. 쉽게 말해서 네이마르가 많이 보여주는 그런 거 있죠. 브라질 선수 같은 거. 그런 퍼스트 터치를 통해서 상대 풀백을 순식간에 크리스텐슨 선수를 단 한 번의 플레이로 제껴내는 멋진 그런 터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기회가 있다고 확실히 판단을 할 때는 돌파 시도도 했고 성공도 해냈죠. 다만 시도 자체가 너무 적은 게 좀 아쉬웠습니다. 경기 초반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 상황에서 슛을 날렸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서 좀 홈런을 친 거 외에는 준수한 플레이의 연속이었던 그런 경기입니다. 좀 전술적으로 재밌었던 건 후반전에 손흥민이랑 메디슨이 아예 포지션을 바꾸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손흥민이 더욱더 플레이메이커스러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메디슨이 그냥 왼쪽 윙어처럼 가서 왼쪽 윙어처럼 이제 왼쪽을 맞고 손흥민이 중앙으로 이동해서 솔랑케 바로 뒤에 세컨 스트라이커 같은 위치를 잡는 그런 포지션 체인지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했고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79분을 소화하고 교체가 됐습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와 괴체 선수의 92년생 스타 맞대결이 성사된 셈인데요. 딱히 둘 중에 승자가 없는 가운데 1차전이 종료되었고 2차전에서 누가 이기는지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듭니다. 토트넘은 아쉬운 건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입니다. 공격을 강화하지 않은 어떤 소심한 경기 운영, 이것 때문에 승리할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전력만 놓고 보면요, 토트넘이 위입니까? 아니면 프랑크푸르트가 위입니까? 선수단 총 연봉이나 이런 지표에서는 토트넘이 위지만 이번 시즌 경기력을 보면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14위로 떨어져 있어요. 프랑크푸르트는 분데스리가 3위로 돌풍입니다. 돌풍.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팀인데 홈에서 잡았어야죠. 원정을 갔다면 분데스리가 3위 팀의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는 꼴이거든요. 토트넘이 이걸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홈에서 더욱더 이득을 봤어야 하는데 특히 홈에서 기세를 잡은 그런 시간대가 있었는데 그때 밀어붙이지 않은 게 좀 아쉬웠습니다. 교체 카드가 진짜 좀 문제가 있었죠. 관성적인 교체 패턴대로 79분, 80분에 손흥민과 메디슨을 빼고 마티스 텔과 파페 사르를 투입했는데요. 그냥 공격을 강화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메디슨 빼고 사르 넣는 거 이번 시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효과를 볼 때도 있지만 공격 강화는 아닙니다.
손흥민 빼고 텔? 이거는 손흥민이 아무리 지쳤어도 쌩쌩한 텔보다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텔 이번 시즌 토트넘 와가지고 뭐 얼마나 보여줬냐 이거죠. 뭐 텔한테 주어진 시간이 비교적 짧았긴 했지만 그 시간 동안 텔은 슛, 키패스, 드리블 성공 모두 0회였습니다. 뭐 멀리서 손흥민이랑 똑같은 역할, 왼쪽 측면으로 벌려 있다가 크로스 올리는 것밖에 안 했거든요. 당연히 손흥민도 잘하죠. 마지막 교체 카드를 어떻게 썼는가? 솔랑키를 빼고 히샬리송을 투입했습니다. 스트라이커를 빼고 스트라이커를 넣은 거잖아요. 결국 공격 강화를 경기 내내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오른쪽 윙어 존슨을 안 바꾸고 계속 고수를 했는데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존슨이 득점력이 좋고 바로 전 경기도 득점을 했으니까. 근데 존슨은 골을 넣지 못하는 경기에서는 거의 닌자예요. 뭐 존재감이 없단 말이죠. 이 선수가 뭐 돌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압박하다가 골 넣으려고 침투하는 게 다잖아요. 근데 이날 본인에게 온 득점 기회 한 2개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존슨은 별 기여가 없었거든요. 애초에 좀 더 드리블러 성향인 오드베르라든지 이런 선수를 선발로 쓰고 후반 교체로 득점을 위해 존슨을 투입하는 이런 방식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두 팀의 홈과 원정 성적을 봐도 토트넘이 진짜 홈에서 잡았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차전을 놓고 보면요.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홈에서 무패입니다. 특히 첫 번째 경기 무승부하고 최근 4연승 중이에요. 홈 강자입니다. 토트넘은 원정에서 어떻습니까? 유로파리그 원정에서 리그 페이지부터 통틀어서 2승 1무 2패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 흐름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원정에서 한 골 차로 지더라도 괜찮게 홈에서 이겨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결국에는 2차전에서 포스트코글 감독이 조금 더 좋은 경기 플랜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 감독한테 뭐 대단한 세부 전술, 뭐 되게 좋은 공격 전술 막 이런 거를 기대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그런 류의 감독이 아니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심지어는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세부적인 거를 차라리 준비하지 않을수록 더 낫다. 왜냐하면 세트피스에서 좀 이렇게 야금야금 하는 패턴을 몇 개 준비해 왔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프리킥 상황에서 옆으로 주고 슛하는 것도 손흥민이 이제 좋은 타이밍 슛을 못해서 좀 널리 날려버렸고 코너킥 때 주고받다가 올리는 걸 준비했었는데 주고받다가 오프사이드를 해가지고 코너킥 기회를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건 그냥 뻥 차는 게 낫다. 이 팀은 그게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부 전술은 됐어요. 하지만 경기에 대한 플랜은 세울 수 있죠. 토트넘은 안 그래도 부상자가 거의 다 복귀했기 때문에 선발과 교체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선발 11명뿐 아니라 교체 카드 5명을 어떻게 쓸지를 다 계획을 염두에 두고 11명이 아닌 16명을 쓴 효과, 전력 극대화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특히나 독일 원정은 뭐 앞에서 본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으로 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방이 있는 그런 교체를 통해서 승부를 뒤집는 뭐 그런 류의 플랜을 전반 후반 나눠서 짜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역할도 중요해지겠죠. 독일이 가장 익숙하고 독일 무대에서 시즌 10골 이상을 한 3번인가 여러 번 경험한 게 바로 손흥민 아닙니까? 그런 손흥민한테 이번 경기처럼 뭐 측면에 붙어서 돌파만 해라, 돌파 안 되면 백패스나 해라 이런 임무 말고 피니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동료 선수들이 대신 어그로를 끌어주는 이런 판을 짜는 걸 어떻게 만들지 그런 고민을 좀 포스트 감독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시즌 내내 우리가 해온 생각이긴 한데 유로파리그 우승만이 남았다고 뭐 레비 회장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2차전 꼭 이기지 않으면 못 올라간단 말이죠. 토트넘을 살리기 위해서는 손흥민을 살려야 한다. 또 나아가서는 11명이 아닌 16명을 모두 살려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토트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